팀 미라이에 네. 대한 얘기를 대표님이 저도 해가지고 좀 찾아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안노 다카이로 당 대표더라고요. 저도 좀 최근에 이 팀 미라이의 당이죠. 팀 네. 미라이 당이 이제 11석 정도를 네. 하원에 들어가면서 네. 이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기사들도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도 인터뷰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좀 놀란 건 진짜 대표님이랑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게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희보다 좀 더 매니악하고요. 네. 그 일본 11석회인데 그 선거 제도가 일본이 이제 좀 비례대표제나 그렇게 유리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 것 같고 네. 한 2점 몇 프로 이렇게 득표하고 이렇게 했던 네. 것 같은데 네. 미라이당은 제가 사실 작년에 음. 그 안노 대표가 이제 처음 의원이 된 다음에 제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거기도 개발자 이런 백그라운드 출신이고 네. 저희가 같이 뭐 할 건 좀 해보자 했고 음. 지금도 사실 선거 앞두고 모 언론사의 중재로 제가 한번 안노 대표를 만나는 기회를 잡아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도 이제 자민당의 일당 그런 어떤 헤게모니 유지되지만은 그 대안 세력이라고 했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저렇게 자빠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무너져 버렸죠. 뭐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합쳐 자빠진다가 진짜 저렇게 말로만 하는 얘기지 네. 합쳐 자빠지는 걸 실제로 본 건 또 처음이에요. 저렇게. 네. 근데 실제로 합쳐서 크게 자빠졌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이번에 의석수 늘리면서 주목받는 쪽이 어디였냐면은 하나는 참정당이라는 곳. 그렇죠. 거기가 주황색이라서 저희랑 비슷하다는데 근데 거긴 좀 더 이념적이고 저희보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팀 미라이가 이 색깔이 이거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 네, 이게 맞아요. 바른미래당색인데 네. 옥색인데 여기 팀 미라이는 좀 더 과학 기술 엔지니어 오리엔티드된 그런 정당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개혁신당이 하나의 어떤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 영국도 개혁당이란 게 이제 리폼 UK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뜨고 있고 한데 이런 약간 그 보수의 이념적인 성향을 강화해가지고 가는 정당들이 하나씩 나와요. 이런 양당 체제가 무너져갈 때. 그다음 하나가 이제 완전 이제 테크니컬한 이런 정당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혁신당은 사실 이 팀 미라이의 성격에 좀 더 가까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주황색 당들 참정당이나 저 리폼 UK 같은 경우에는 종교 인종 문제라든지 약간 그런 특수한 문제랑 결합돼 가지고 그렇게 그 아젠다가 뜬 거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민 문제나 이런 게 뭐 확 이렇게 타올 수는 있지만 그거의 선거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기술 중심, 기술 패권을 어떻게 대한민국 유지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이 대표님이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이번 선거도 AI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뭐 AI 사무장이라든지 일단 선거에 많이 일단 네. 도입을 하고 계시고 뭐 그 지방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DB화 네.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걸 공약으로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 등이 있어서 아니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오히려 더 예산이나 이런 거 훨씬 많을 텐데 이런 걸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AI가 보통 이제 사람이 100의 능력을 가져다 치면은 AI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일을 잘할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AI가 하지 못하는 걸 자꾸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잖아 하면서 AI를 도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실은 그건 아주 그냥 끄트머리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일은 AI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특히 개혁신당의 당직자들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사람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AI가 내일 해주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당직자들이 있어요. 있죠. 월급받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AI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은 내가 일자리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할 때요. 20명 정도의 프로그래머를 뽑으려고 그랬어요. 굉장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20명 정도 되는 개발자를 데리고 있는 기업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대신 병렬로 이제 그 당시에 피플스 랩이라고 그 인민연구소 같은 걸 만들고 했는데 피플스 랩이라고 만들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 그런 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A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초고도 효율의 이제 그 정당 시스템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였는데 거부당하죠 그런 거는 기존 정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도 당 대표 국민의힘에 계실 때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나갈 때도 굉장히 소수 인원으로만 뭐 당 대표 선거 운동을 했었었고 상당히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가는 예. 쪽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뭐 정치 활동을 계속 하고 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지방선거를 이끌고 계시는데 어떤 지금의 어떤 본인 제일처럼 생각대로 물론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조금 그래도 조금 이 정도는 조금 현실화되고 있구나 실현화되고 있거나 하는 부분 등은 있나요?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보면요, 네. 저는 이성적인 면은 상당 부분 AI가 대체 나가고 있다 봅니다. 개혁신당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약을 만들고 공약에 그런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뒷받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해나가고 있고 다만 사람이 전략을 짜고 사람이 경험을 녹여가지고 뭐 메시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기여가 많을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건 많이 대체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부 내에 어떤 인허가 관련한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민원인들이 작성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 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좀 폐쇄형 AI를 만들어도 좋으니까 이게 네. 왜냐면 정부 자료를 그렇죠. 다 유출해서는 안 되고 맞아요. 공개가 된 이상 네. 이게 폐쇄 AI를 활용해서라도 좀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어떤 문서 형식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좀 AI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누군가는 하시더라고요. 다 필요하죠. 네, 다 진짜로. 필요하고 사실 못할 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관공서 일이든 아니면 개인이 한 일이든 90% 이상은 AI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 왔는데 네. 이걸 이제 계속 일자리의 문제로 보면은 기계에 저항하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이런 거 네.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 그런 상황을 그런데 어차피 그게 영속적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년 버티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냉정해도 저는 이때 정치인들이 큰 기술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씩 무너뜨려야 될 구체제가 있다면은 네. 예를 들어 대학이라는 거, 예, 이 하버드 나온 제가 이러면 넌 잘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대학이 어디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대학에 우리가 한 사람당 지금 한 5천만 원 가까운 교육비와 뭐 생활비까지 1억 가까이 때려볼 여유가 있느냐 네.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대학 교수인 제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야, 니네는 숙제를 내면 무슨 생각으로 내냐 요즘. 네. 숙제는 전부 다 얘가 해서 낼 텐데 내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런데 안 낼 수가 없잖아 뭐 이런 거잖아 이제 보면. 그렇죠. 리포트 같은 거 낼 수. 네. 그런데 그러면 시험을 왜 보는 거냐. 네. 여기서 편의상 1, 2, 3등을 가린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회사 가서 어차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다루는 게 오히려 능력이 될 텐데 그렇죠. 왜 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틀을 완전히 깨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대학에 예를 들어 대학이 4년일 필요가 있냐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은 대학에서 시험을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예를 들어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 것이냐? 그럼 학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다 패스페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간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논의를 정치권이 빼놓고 지금 공소 취소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비효율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치권에서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님이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AI 활용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뭐 AI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뭐야 서울 지하철이랑 그 요금 너무 그 무임승차 때문에 부담이 큰데 이거를 바우처 제도로 바꾸자 했더니만은 뭐 노인 비하라고 양당에서 난리치더니만은 지금은 또 그거 하자고 이제 국회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앞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때려 부수려고 이제 뭐 혐오 끌어들이고 무슨 뭐 갈라치기 끌어들이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요 절대 미래 얘기 못 합니다. 미래 얘기하다 무슨 꼴라 전장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전장현 저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문제되고 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만은 장애인 비하를 거기다 갖다 대요. 그렇죠. 저는 전장현이 아니라 고엽제 전후에 가서 그렇게 했어도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비판받는다면서 항상 약자적인 걸 드러내가지고 너 나 혐오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런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사회가 진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수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가가지고 저건 아니지 이렇게 짚어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그래 혐오 맞지 이러고 있으면은 앞으로 보수는 담론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보수가 가장 흥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한 10년, 15년 사이에 보면 그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함께했을 때가
가장 뭐 선거도 그냥 3연승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가장 두 가지 그러니까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나이 80 뭐 7이구나 올해. 예. 그때 이미 84시였는데 네. 본인이 뭐 욕 먹으면 뭐 어떡하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고. 네. 예. 안 들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 김종인 위원장님은. 아니 근데 저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밭에서 계속 뭘 그 농사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막 언놈들이 와가지고 밭에다가 중금속을 뿌리고 있네. 이러면 이건 제거 안 하면 저는 제가 나중에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와 뭐 부정선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건 중금속이 아니라 거의 뭐 농약에 다 뿌려놓고 가가지고 지금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그 밭은 여전히 존재는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먹는 건 못 기르고 네. 뭐 희한한 거 뭐 이제 뭐 연료용 작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중금속하고 농약을 많이 뿌려놓고 뭐 어떻게 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되실 때 누구의 인터뷰가 가장 기억이 나냐면 그 정미경 최고 네. 당시 최고의 어떤 그 인터뷰가 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준석을 TK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이준석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뽑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정미경 최고가 그래도 이기려면 선거에 이기려면 우리가 이준석 같은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본인은 나중에 부인하셨습니다만 준석 마음으로 불리기도 하셨었는데 아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수에서도 선거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과학을 했잖아요. 네. 과학을 하면 우리가 뭐 대조군 실험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확히 왜 졌느냐, 정확히 왜 이겼느냐를 측정해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리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디 뭐 하버드를 갔다. 네. 그러면 이것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뭐 운이 얻어 걸린 건지, 아니면 내가 총명탕을 끓여 먹어서 된 건지, 뭐 이거 원인이 분석돼야 이제 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보수가 끝까지 거부하는 게 뭐냐면은 김종인 이준석 때 이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김종인 이준석 때는요 유튜버 같은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뭐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다 절연해냈고요.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인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칼같이 능력주의했어요. 네. 칼같이 능력주의. 제가 뭐 보수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선배하고 지내고 하지. 그런데 안 돼, 제발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제가 돌려세운 사람 몇인데요. 근데 보통은 당대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논리보다 이 사람한테 은혜를 한번 입혀줘야지 나중에 내가 대선 나갈 때 내가 얘를 끌고 가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주 보수의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 논리와 이성 그리고 능력주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꼭 거기 가면 돼가지고 뭐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 이런 거. 뭐 능력이 답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낫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 겪어보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지만은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공부 잘하면 인성이 더럽다 이런 거 한 번도 검증된 적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술자리에서 떠드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정치의 전면에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인사철하고 살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지능과 인성이 반비례 관계입니까?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어떤 실력이나 검증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못하는 말이 이 사람은 실력은 좀 그래도 사람이 참 좋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논리 관계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가니까 보수 진영이 어느 순간부터는 남는 게 나중에 가면은 능력 이런 것보다 배신자 담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은 윤석열과 이준석 관계에서는 배신자가 성립 안 하고요. 왜냐면 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전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으니까. 유승민 박근혜 관계에서는 배신자 담론이 실제 어떻게 성립될까? 배신자 소리 들을 만한 정도인가? 윤석열과 박근혜 관계가 훨씬 박근혜에게 대타격 입힌 거 아닌가? 그렇죠. 감옥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네요. 논리보다는 뭔가 우선 말을 해놓고 그 뒤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 다 갖다 붙이는 게 보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준석 학력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자기들이 떠들면서 이준석은 학력 위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보여줘도 안 믿어. 졸업 증명서를 보여줘도 안 믿어. 온라인 사이트 로그인해서 보여줘도 안 믿어. 지난주까지 아포스티유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포스티유만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포스티를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아포스티유는 제가 조금 아는데 제가 관련 사건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이건 정부 간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공인하는 공증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만 하면 아니 근데 안 해도 하버드에 가면 하버드가 발급한 문서가 제일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걸 뭘 그럼 딴 걸 보냐. 네, 근데 맞아요. 그 조로장 보여준 지 오래거든요. 네. 근데 위조됐다 할 거면 그럼 나한테 왜 보여달라 그러냐. 아포스티유에서 그러면 아포스티유에서 뭘 갖고 와서 보여줘도 네. 위조됐다 할 거 아니냐. 아포스티유는 그 학위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그러면 굳이 막으려면은 나랑 예를 들어 전주관 씨랑 수갑을 차고 그렇죠. 신청 절차부터 그게 오는 기간까지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해줘도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 찍어가지고 보여줘도 믿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부정선거 똑같아요 보면은 자기가 해가지고 CCTV로 다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CCTV 달아놨잖아요. 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가 이런 이상한 걸 주워 먹은 거는 뭐 부정선거론 하버드 학력 뭐죠 이런 거 주워 먹은 거는 지금 굉장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이준석 욕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반성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본인이 계속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보통 무한루프거든요. 내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이준석이 학력 위조야 하고 떠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은 이미 다 보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데 네. 야 그 아포스티유라는 게 있다더라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만 몰라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위치에 네. 놓이는 이유가 뭐냐. 네. 윤석열 보증 섰다 망한 이유가 뭐냐 내가. 보통 그 부정선거 믿으실 거면 윤석열도 믿었을 거고 그러면 하버드 학력 위조 믿으실 거거든요. 내가 왜 이 꼴을 계속 당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지만 하는 분은 드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보통 다 하시거든요. 윤호개인이랑 부정선거랑 이 그 결합돼 있죠. 지난주까지 뭔지 몰랐지만 하여튼 아포스티유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예. 아포스티유. 요즘 보면은 반농담조로 이제 제 지지자 와가지고 아포스티유 이런 거 조롱하게 해가지고 아파트 포유라고 해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포유 받아오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파트 포유든 뭐든 받아올 수 있는데 받아오면 어쩔 건데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받아오는 절차를 저랑 같이 수갑차고 다니라고 또 할 거 아닙니까 보면은. 아니 얼마 전에 생방송에서 인증을 하셨으니까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견을 제시하시는 건 조금 있다니까요. 근데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거 되게 성적증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보통 활용을 하지 졸업증명서라는 걸 그렇게 활용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죠. 성적증명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 보여준 게 트랜스크립트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선관위에다가 이걸 자기 그 해외 학력 갖다 주잖아요. 그럼 선관위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제가 이제 복합 전공이 복수 전공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복합 전공이라는 말도 없어요. 네, 맞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뭐로 번역할 거냐는 선관위가 책임을 안 지려고 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예, 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러면은 자 그럼 저는 그런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관위에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제가 그러면 그 서류에 써야 됩니까? 그러면은 학위증에 인대로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노원 구출했을 때 Joint Concentration in Computer Science and Economics라고 써서 갔어요. 그렇죠. 그때 성관이 뭐라죠? 너무 길어서 이게 입력이 안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수 전공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럼 CS/econ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링크드인에 가면은 그럼 그렇죠. CS econ입니까? 근데 CS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다 쓰십시오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이코노믹스를 다 써야 되는데 엔드가 들어가니까 또 글자 수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로 바꿔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이코노믹스를 써라가 선관이랑 얘기해서 합의가 된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좀 웃긴 내용인데 제가 어디 학원 나왔다 그러면 학원 나온 걸로 됐지 제가 뭘 전공을 축소하거나 늘려가지고 제가 얻을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대단한 실익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단한 실익이 없어요. 근데 매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 부정선거도 보면은 아니 도대체 부정선거를 왜 하냐. 당신들 논리대로 하면 부정선거를 총선 때는 하고 대선 때는 봐주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도 봐주고 다음 총선 또 왜 이런 짓을 하냐 할 거면 대선을 이겨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노원구에 선거 뛰는데 내가 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 학력 갖고 장난치면 분명히 난리 칠 텐데 나의 실익이 뭐냐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좀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진짜 지난번에 그 부정선거 토론회를 보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고 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뭐 결코 믿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다가 정답일 것 네.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접을 하고 진짜 많이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선거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토론을 보면요. 그 뭐 600만 명이 봤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실시간 투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냥 60만 명 정도. 근데 펜앤마이크다 보니까 애초에 네. 좀 강성고성이 많고 그래서 근데 갈수록 제가 할 때마다 이게 올라가요 제 방향으로. 근데 이거를 뭐냐면은 그날 토론이 보수 진영에서 노정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날 토론에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뭐 자이링스 이런 헛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들고 왔던 뭐 처음에 그 개수기 같은 경우도 속이려다가 걸린 거잖아요. 다 걸렸으면 나중에 쇼츠만 만들어가지고 이준석 처발렸다만 하면은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정한 층에는 먹힌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이 집단 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뭘 한 다음에 이준석이 처발렸다 하면 처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될 거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거 돌파 못하면은 안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슬슬 이제 좀 이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 부정선거 뭐 그건 그다 치고 근데 이 전환길은 저런 사람이었나? 지금 우산 팔고 계시던데. 한미동맹. 제가 전유관 씨 제가 약간 난이도를 높여보자면요. 우산 뭐 2만 원에 파신다고 이렇게 뭐 한미동맹 우선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산을 왜 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한데 아마 우산이 제 추론으로는 그 납품가와 그 납품 받는 단가와 팔아올 수 있는 가격 차이에 마진이 제일 큰 상품이라서 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왠지 언젠가는 한번 쓸 상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놓는. 그렇죠. 약간 그런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른 거지. 한미동맹과 우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조선일보 유튜브는 안 그러지만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통 보면 이제 보수 채널 하시는 분이 방송하다 홍삼 많이 파시는 이유는 납품 단가와 제일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다. 마진이 많이 남죠. 근데 마진이 이제 몇 배씩 남는 상품이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를 떼다 팔면 마진이 금방 안 말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안 팔죠. 근데 이 홍삼 세트 같은 경우는 갖다 놓으면은 어딘가 나중에 선물로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딴 데 사도 거기도 마진 많이 붙이는데 여기서 사자 이렇게 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산 팔겠다는 생각 딱 그거거든요. 마진이 많이 남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난이도를 높여보자면요. 나중에 전환기 씨가 파는 우산은 아마 검증 예상을 올라갈 겁니다. 그러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마진이 남나요?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 우산을 만약 전환기 씨가 한미동맹을 위해서 팔았다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설마. 그거는 아마 지금까지 그 심증으로만 있었던 전환길 씨는 사실은 스파이였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엔추파춥스인지 뭔지 뭐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미국산 아닐까요? 미제 우산은 팔아야지 최소한 한미동맹이. 미국은 우산을 만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 한 번도 미제 우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아마 전환길 씨는 높은 확률로 제가 이거 확단하시면 중국제 우산을 싸게 가져와서 그 언젠가 우산을 쓰겠지라고 하면서 기부하는 느낌으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2만 원에 팔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